네, 27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71페이지. 투자론 처음. 체크포인트에 부동산 투자론은 7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이며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단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 과정을 할 때 투자론 부분을 한 10교시 정도에 걸쳐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일수록 뒤로 밀어두면 나중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아요. 분명히. 그리고 투자론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하나의 어떤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왔다 그 내용들을 낱개로 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대로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꼭 한번 투자론 부분은 적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 분석이다 그러면 각각 가능한 조소득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세후 현금 수지까지 어떻게 식이 정리되는지를 스스로 적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꼭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양은 적어요. 근데 외워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271페이지 제일 밑에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몇 문항 정도씩이 나왔었는지 쭉 내용이 있죠. 그럼 그 부분들을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열심히 체크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린 내용들이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일 테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고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보실까요? 자, 제 4장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래요. 자, 잠깐만 하나만 조사하고 넘어갈 겁니다. 나는 11, 12월 달에 한번 들어봤다. 난 그 전에 누군가한테 들어봤다, 투자론. 포함해서. 난 투자론 처음이다. 생판 처음이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 기대가 되고 있다에 손을 내리시는 건 아무 기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볼까요? 투자론이. 제가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시라는 얘기했죠?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누굴 위한 정책을 펼친다? 저소득층.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투자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실제로 부동산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한다면 수요자인가 동시에 투자자인가요? 부동산을 사러 간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할 텐데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쫙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제발 돌려보세요. 동영상을 투자론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제가 읽어보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파트가 투자론이에요. 감정평가론에선 제가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기본이론 처음 시작할 때 감정평가론에 약 10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 그 내용을 거의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오는 부분이 거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케이스 1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건물에 1억 원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뭐에 투자를 했죠? 건물에 1억을 투자한 거예요. 투자.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1억 원이죠, 1억 원. 1억 원이에요. 그때 수익률이 1년 동안 10%로 기대되고 있대요. 수익률이 1년 동안 10%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그럼 얘는 기대 수익률인가요? 요구 수익률인가요? 실현 수익률인가요?
지금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서 얘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대답하기가 더 어렵죠. 얘를 실현 수익률이라고 대답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랍니다. 그럼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죠? 일단 궁금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1억 투자액에 수익률이 얼마죠? 10%죠. 10%는 0.1? 0.1? 우린 이것보다 더한 내용을 정보가치 계산할 때 다 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사이에 추억을 하나씩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10%를 곱한다는 얘기는 0.1을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억에 10%, 0.1을 곱하면 얘는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이걸 계산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면 너 수익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1,000만 원이라는 걸 다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대단한 이론처럼 대답을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 식으로 고쳐볼게요. 1억은 투자액인가요? 투자액. 그럼 투자액에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얘는 투자 수익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 식에서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투자 수익은 투자액에 의해서만 결정되나요? 투자 수익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나요? 이 둘이 곱해져서 나오나요? 둘이 곱해져서 나오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풀 때 투자액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이 커진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얘가 커진다 그러면 O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커진다 그러면 X죠. 왜? 투자액이 커도 뭐가 작으면? 투자 수익률이 낮은 투자는 투자 수익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네. 그래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할까요? 수익이 제일 작을 걸 선택할까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겠죠.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함에 따라 자신의 부를 가장 크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목적을 추구한 거죠, 지금. 걔를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할 거냐면 부의 극대화의 추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부의 극대화의 추구. 되셨나요? 그 내용이 돼요. 그러면 자자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느낌을 딱 받아야 돼요. 투자 수익이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투자 수익이 클지 작을지를 판단해서 투자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 있다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될까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할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투자 결정 기법이 있대요. 여러 투자원들이 있으면 수익을 안 보고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게 선택될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수익률 관련한 투자 분석 기법은 뭔진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뭔진 몰라도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네요. 되시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투자 규모가 큰 투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수익이 더 큰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O가 된다, X가 된다? 일반적. 5가 된다는 거예요. 더 틀리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투자액에 뭘 곱하면 수익률을 곱하면 투자 수익이 나오는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서 다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 수 있고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보고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왔죠? 수익은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해서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액을 알고 싶으면 양변을 투자 수익률로 나누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도 투자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로 나누네요. 얘로 나눴죠. 수익률로. 그러면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액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이 둘을 곱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도 수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수요량이 나오면 탄력성하고 가격이 있으면 가격 변화율 탄력성으로 나눴죠. 그게 순화였잖아요. 잘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보세요. 다시 잘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알면 정말 쉬워지는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투자 분석 기법에서 막 흔들려요. 조금만 함정을 파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얘 실현된 건가요? 실현된 거 아니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1,000만 원이었던 거죠. 따라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1년 동안 10%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1년 동안 수익률을 10%로 기대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사야 될지가 궁금하죠.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지불하고 사실 건가요? 딱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그러면 계산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X에 10%를 곱했더니 지금 우리는 투자액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투자액을 X로 놓은 거죠. 미지수로. 그러면 곱하기 10%를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다?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나왔죠. 그럼 양편을 뭐로 나눠버리면 여기 X만 남기기 위해서는 10% 나눠버려야 되죠. 양편을 10%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지워졌죠? 맞나요? 그럼 X는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되니까 한 자리 위로 올라간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1입니다. 1을 0.1로 나눠요, 여러분. 0.1로. 그럼 얘는 한 자리가 위로 올라가죠? 이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얼마가 되죠? 10이죠? 네. 그러면 1인데 얘가 0.01로 나누면 얘는 두 자리가 위로 올라가죠? 점 다음에 두 자리니까. 그래서 100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0,000만 원이죠. 10,000만 원.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1억이죠, 1억. 맞나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얘는. 그러면.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얼마가 나왔다? 1억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투자를 얼마 하면 되는 거다? 1억 주고 사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되셨나요? 그래서, 자, 잠깐만. 이 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회사를 운영을 하세요, 회사를.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1억이래요. 1억인 회사가 있어요. 이때 이 회사의 수익률을 얼마로 잡냐면 10%를 잡는데요. 1년 동안 수익률을 10%로 잡는데요. 그럼 이 회사를 남에게 팔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연수익이 얼마가 기대되는데 1억의 연수익이 기대되는 걸 수익률 10%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무조건 수익을 얘로 나눠주면 돼요. 수익률로. 이게 감정평가론의 수익 방식이에요.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얘를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1억을 얼마로 나누면 0.1로 나누면 0.1 한 자리죠? 위로 달라붙었죠? 얼마인가요? 얘 10억이죠. 10억.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그냥 연 수익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할인율, 수익률을 얼마를 적용하냐면 보통 10%를 적용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위험이 큰 회사라면 이 수익률을 더 높게 적용할까요? 낮게 적용할까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만약에 높게 적용하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걸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얘는 수익률이라고도 하지만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회사의 가치를 할인치는 거예요. 그럼 얘를 10%로 잡았을 때하고 20%로 잡았을 때 한번 보면 얘 20%가 되면 투자자가 수익은 1억으로 고정돼 있는데 20%의 수익률을 기대한대요. 사는 시점에 20%의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더 싸게 주고 사야 돼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야 수익률이 올라가죠. 네? 아니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1억을 0.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한 자리 위로 올라가고 10억인데 2로 나누니까 5억이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얘가 나는 5% 수익률을 누려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얘는 1억을 얼마로 나누죠? 0.05로 나누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50억? 계산기로 나누면 2를 5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2억이다, 20억이다? 20억이죠, 20억. 네? 아니, 지금 점 다음에 두 자리를 위로 올리고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100억이고 100억을 5로 나눴으니까 20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죠.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지금 수익이 정해진 것이죠. 1억으로. 그때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더 싸게 주고 사야 된다? 그래야 내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죠. 맞아요? 그러면 더 낮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네요. 맞아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 건물, 상가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나갈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한테 두 가지를 줘봐봐. 그러면 되죠. 그 상가 건물의 1년 임대 수익과 수익률을 얼마를 적용할지만 알면 난 그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10% 나올까요? 이거 10% 나오면 거의 대박인 부동산이에요. 10% 수익률 안 나와요.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5% 나오면 정말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네, 4%에서 6% 사이에서 나와요. 사실은. 사실. 네. 그래서 보통 수익률을 경매 등을 할 때 입찰 경쟁을 하잖아요. 금액을 써냈잖아요. 내가 이 금액을 써낼 테니까 나한테 낙찰을 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가 낙찰. 그럼 금액을 얼마를 써낼까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사례를 든 내용을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공부를 해요. 이 내용인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지금 잘 배우면 될 텐데. 그죠? 그런데 투자론 부분에서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간 거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래 놓고 이건 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실무를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론은 실제로 쓰는 일이 없다.
왜 쓰는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네. 되셨죠? 그래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무조건 얘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절대 공식이 뭐였죠, 여러분? 투자액에 뭘 곱하면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투자 수익이 나온다. 그럼 얘만 딱 세울 수 있으면 그냥 끝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구해라 그러면 투자액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고 투자액을 구해라 그러면 양변을 수익률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억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럼 투자액에 곱하기 투자 수익률은 투자 수익. 이 식에서 나왔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절대 공식 다시 투자액에 뭘 곱하면 이제 대답을 해주실 때가 됐어요.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투자 수익이 나오죠. 수익.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자액의 수익률 곱하면 수익이 나온다. 투자자를 빼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투자 수익인데 양변을 투자액으로 만약에 나눠버리면 이렇게 지워지나요? 그럼 수익률은 짝대기 짝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비율, 비례, 지수, 개수가 나오면 걔는 다 분수. 그럼 분수면 짝대기 짝. 어디서 했었냐면 탄력성 설명드릴 때 했었죠. 그럼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죠. 수익. 수익이니까 수익이 분자.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가니까. 그럼 투자 수익이 분자죠. 그런데 잠깐만. 제가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밤에 잠들 때 빌고 또 빈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빈 거야. 그때 어느 날 그 영험하신 분이 정말 답답했는지 꿈속에 나타나서 한마디를 던지고 간 거예요. 인간아 먼저 살아. 그러니까 뭘 안 사고 로또를 사지도 않고 투자도 없이 수익만 바라고 있으면 수익이 들어오나요? 발생하지 않죠. 수익은 지금 무슨 수익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투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분자로 들어가면 분모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투자액이 없으면 투자 수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분자에 수익이나 소득이나 이득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걔는 뭐가 있어야 된다? 투자액. 그래서 분모는 예외 없이 투자액이 들어가요. 되셨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분명히 이해가 되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으니까 확인 떠봐야죠. 잘 보세요. 뭔지 모르는데 소득 이득률이라는 게 있대요. 소득 이득률. 그럼 분수인가요? 분수죠. 짝대기 짝 긋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소득 이득이죠. 그럼 소득 이득이 분자겠네요. 맞죠? 그럼 이득,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투자액. 이게 이 식의 끝이죠. 네.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자본이득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자본이득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맞죠? 그러면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자본이득이 들어가겠죠.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투자액이 들어가요. 이걸 낱개로 외우기 시작하면 돌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종합이득률을 구해보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종합이득률이 있다면 유리니까 짝대기 짝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종합이득이죠. 종합이득률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합이득이죠. 그러니까 종합이득이 어디? 분자겠죠. 그러면 분자에 이득이나 수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 투자액.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똑같이 응용이 되나 보세요. 수익률이래요. 정말 쉽죠? 짝대기 짝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분자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투자액이죠. 맞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유리니까 짝대기 짝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기대수익이죠. 기대수익이 분자겠죠.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이에요. 더 어려운 걸 해볼까요?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을 구해보래요. 얘는 기대수익률인데 각 상황별 기대수익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무슨 대단한 내용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A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에 기대수익률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기대수익률이 상황별로 달라요. 호황일 때가 있고 경기가 보통일 때가 있고 보통 또는 정상, 불황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기대 수익률이 언제가 제일 클까요? 모두 똑같을까요? 호황일 때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얘가 20%, 보통일 때는 10%, 얘가 불황일 때 5%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뒤집어져 있으면 미친 문제죠.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다 똑같을까요? 확률이 다를까요? 확률이 다르겠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호황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확률이 60%래요. 얘는 30%고 얘가 10%랍니다. 그럼 압도적으로 지금 호황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얘들을 가지고 가중평균 해볼 수 있죠? 확률 곱하는 건 무게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중평균이죠. 예? 그러면 60%는 0.6? 20%에 0.6 곱하면 12%? 6이 12.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는 0.3이죠. 10에다 0.3을 곱하면 3%죠. 얘 0.1이죠. 5%에 0.1 곱하면 0.5%죠. 맞나요?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15.5%가 나오죠. 얘가 바로 뭐예요? 무슨 평균?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이죠.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평균으로 구한다. 그래서 수익은 평균치로 계산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칠판 그대로 보세요. 투자액에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짝대기 짝 투자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 이 식이 나온 거죠. 정말 중요해요. 절대 공식. 투자액에 수익률 곱하면 수익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뭐만 기억나면 되냐면 투자액에 수익률 곱하면 투자 수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양변을 투자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투자액은 뭐로 구하면 된다? 수익을 뭐로 나눠버리면 된다. 수익을 뭐로 나눠버리면 된다.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뭐가 헷갈리냐면 투자액은 수익률분의 수익, 투자액은 수익률분의 수익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투자액은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헷갈려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투자액은 돈인가요, 여러분? 돈이죠. 그럼 돈을 하려면 분자에 돈이 들어가야죠. 네? 돈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경우는 없다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돈은 수익이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수익률분의 수익인 거죠. 되셨죠? 헷갈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투자액은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투자자가 1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1억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한 금액 투자액 이꼴은 뭐다? 수요자 입장에서 지불한 가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라는 식이 뜨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 부동산 가격, 이 회사의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만 주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익이 얼마 발생해? 수익률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어? 나눠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식 얘는 무조건 외워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다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지금 투자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쫙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은 사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산다. 안 산다. 내 맘이다. 아니, 내 맘이다가 제일 중요한 실은 답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던 얘기대로 들어가 보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은 사실 거죠? 사실 거잖아요.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은 안 사겠죠? 안 산다를 좀 품위 있게 표현해 보면 투자를 기각한다? 산다를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해 보면 투자를 채택한다? 채택 기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번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작은 부동산을 사실 건가요?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작대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그럼 투자하실 건가요?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도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투자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투자를 안 하겠죠. 맞아요? 이걸 우리는 다 하고 있다고요.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 3번. 투자 가치가 작은 부동산은 사실 거예요? 자, 투자 가치가 작은 부동산은 살 거다. 안 산다. 안 사죠. 다시. 그러면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은 사실 건가요? 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뭔지 모르는데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한다? 맞죠? 이때 뭔지 모르는데 투자 가치가 작다 그러면 투자 안 한다? 그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채택한다, 기각한다는 투자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는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겠죠, 계속. 맞죠? 그럼 얘가 가치니까 얘도 가치와 비교하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라는 것과 비교하겠죠. 시장 가격과.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드립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걸 까먹는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4번.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야 하는 부동산은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야 된대요. 비싸게.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그러니까 수요자인 우리 소원은 사는 시점에 최대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건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건? 낮은 가격. 그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 높은 건 낮은 건?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높은 게 좋죠. 그러니까 더 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 투자액을 낮춰야 되는 거죠. 아까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따 바로 볼 거예요. 그 다음 5번. 해당 부동산은 앞으로 발생할 수입이 1억 원이고 지출이 1억 1천만 원이래요. 결론은 뭐냐면 이 부동산을 사면 앞으로 1억 들어올 것이고 지금 나가는 돈이 1억 1천이랍니다. 사실 건가요? 안 사죠. 간단하게 우리는 이 부동산은 수지가 맞지 않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경험상 수지 맞춰본다는 얘기 하나요? 그때 수가 수입이고 지는 지출이죠. 그럼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나요? 투자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출이 더 크면 투자를 하나요? 예, 안 하죠. 그럼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투자하나요? 자, 한다. 안 한다.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자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수지 맞았다.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를 뽀개고 싶어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수지 맞았다. 기분 좋아진다며. 해야죠. 왜냐하면 이 지출 속에는 정상윤이 포함되어 있죠. 비용 속에는. 네. 그래서 같아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 6번. 자, 현재 1억 원과 1년 뒤 1억 원 중에 둘 중에 난 현재 1억 원을 선택하겠다.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예요. 여러분들한테 현재 1억을 드릴 수도 있고 1년 뒤 1억을 드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현재 1억을 선택하겠다. 1년 뒤 1억을 선택하겠다. 현재 1억을 선택해야죠. 왜 그렇죠? 현재 1억을 선택하면 그 돈을 놀리지 않고 1년 동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나요? 그럼 1년 뒤 금액은 1억에 이자가 달라붙은 금액이겠네요. 근데 1년 뒤 1억은 말 그대로 1억인 거죠. 액면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돈과 미래의 돈이 있으면 똑같은 금액이라면 현재 돈을 선호한다? 네. 얘를 화폐의 시간가치 성향, 선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돈이라면 언제의 돈을 선호한다? 현재의 돈을. 왜냐하면 걔는 지금 내가 현재 굴릴 수 있으니까. 유동성 선호 경향에 의해서 현재 돈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은 가치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이죠. 뭐가 더 가치가 높아요? 현재 1억이죠. 그럼 1년 뒤 1억은 현재 가치로 고치면 이 1년 뒤 1억은 원금만 있나요? 원금만 있나요? 이자도 붙어 있나요? 현재 가치 원금에, 투자 원금에 이자까지 달라붙어서 1년 뒤 1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1년 뒤 1억을 현재 금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자를 까고 돌아와야죠. 즉 할증한다, 할인한다? 할인해야 되니까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겠죠. 되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 얘기죠. 현재 돈은 투자 원금이죠, 여러분. 미래 돈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맞나요? 그럼 얘가 똑같이 1억 1억이래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하면 원금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비교하면 되나요? 원금끼리 비교해야 되나요? 원금끼리만 비교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다른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억은 액면 금액이 1억으로 보이지만 얘는 원금에 뭐가 붙어서? 이자가 붙어서 1억이잖아요. 그럼 얘를 떼어내고 보면 그게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죠? 1억보다 작은 금액이죠? 맞아요? 그러면 1년 뒤 금액과 20년 뒤 금액을 따져보면 20년 뒤 미래 가치는 몇 년 뒤니까 미래 가치겠죠.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가요? 기본은 그렇겠죠. 물론 이자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있어야 되지만 이자율이 같다고 봤을 때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러면 1억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먼 미래의 돈일수록 뭐가 많이 붙은 금액이니까? 이자가 많이 붙은 금액이니까 그 이자를 까고 보면 이자를 떼어놓고 보면 현재 가치는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란 얘기죠. 할인 후 금액은. 되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항상 사기 아닌 사기를 치죠. 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달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부어 나가면 20년 뒤에 몇 억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걸 다 더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걸 주지?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 내용인 거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지금 현재 이루어집니다. 근데 수입은 현재 들어와요? 미래 들어와요? 미래. 그럼 그 미래의 수입이 액면 금액으로 봤을 때 지출 금액보다 크더라도 액면 금액으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미래 수입을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해야 되겠네요. 할인해 준다, 할증해 준다? 할인해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아니,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시점만 현재로 일치시켜서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끝인 거죠. 실은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됐죠? 네, 그 정도 얼굴 표정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은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투자론은 교재를 한번 봐드릴 거예요. 어디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칠판만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뭔가 일을 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그 일을 하면 뭔가 위험해요. 그럼 그 일을 했을 때 아무 대가도 없이 일을 할까요? 대가를 요구할까요?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럼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최소한도로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겠죠. 최소한도로 요구하고 있죠? 그럼 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항상 우리는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 작게 이루어지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라는 인간은 투자라는 일을 할 때 투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겠죠.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그만큼은 주어져야지만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무슨 수익률이겠네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은 누가 요구하고 있죠?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나요? 투자가 요구하고 있나요? A 부동산 투자가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는 누가 하는 거죠? 투자자가. 그래서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럼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게 수익률이 기대되면 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 요구 수익률 나왔네요. 요구 수익률은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가. 그럼 투자자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투자자별로 다르죠. 그래서 투자자별로 사람별로 다르다는 걸 얘를 주관적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투자의 정의를 봤더니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 3억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한 거죠. 이게 뭐다? 투자예요. 이게 투자의 정의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가 조그매진 거 보이세요? 다시 잘 보세요. 현재의 돈을 포기했죠. 언제의 돈을 선택했어요? 미래의 돈을 선택했어요. 그럼 시간을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견뎌야 되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그러면 예금은 예치해 두는 거죠. 여러분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뭐죠? 1억 적금을 부었다와 1억 예금을 부었다는 1억 예금은 지금 1억을 한꺼번에 맡기는 거죠.
미리 예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럼 1년 적금을 부었다는 얘기는 쌓을 적자? 계속 나눠서 부어서 나중에 얼마를 탄다? 그 부어나간 금액에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 1억 금액을 되돌려받는 건가요? 그게 적금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는 현재 돈을 포기하고 미래의 돈을 선택하는 거니까 1년 투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2년 뒤에 수입이 발생하면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뭘 견뎌야 된다?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요구하겠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금 현재 3억은 확실한 돈이죠. 내 손안에 3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부동산에 샀어요. 1년 뒤에 얘가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랍니다. 확실하게 됐나요? 될 것이라고 했나요?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럼 3억 3천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투자의 위험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란 부동산에 깔려 죽을 위험인가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예상한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그게 바로 뭐다? 투자의 위험인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한다. 그 최소한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한다. 투자자라는 인간은 투자라는 일을 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한다. 맞죠? 근데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 확실한 돈 포기, 미래의 불확실한 돈 선택.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죠. 그리고 위험도 견뎌야 되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겠죠.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이거 최대한도로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념 볼게요. 계속. 간단해요. K은행이 있습니다. 얘 국민은행이겠죠. 이럴 거면 그냥 국민은행이라고 적을 걸. 그래서 K은행은 제일 금융권이죠, 여러분. 그럼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안정적이죠. 그래서 K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팔았어요. 정기예금. 그럼 얘는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즉 위험이 큰가요? 작은가요? 위험이 거의 없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이 망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랍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죠. 위험 작은 거 보이세요? 이 눈이 정말 좋아야 보이죠, 이게. 뒤에서 거의 안 보이시죠? 맨 뒤에 계신 분,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답니다. 그럼 국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국가가 돈을 많이 풀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득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기초적인 소득을 뭐 보장해 준다 그러면서 얼마씩 주잖아요. 지원금을 주죠. 근데 정부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막 달러를 찍어낼 수 있나요? 응? 미국은 달러를,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IMF 때 그 외환 보유고가 현저히 낮아서 문제가 더 많이 크게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파워가 센 이유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뻑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달러를 쫙 뿌려버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마음껏 풀 수 있어요, 돈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조폐공사한테 명을 내려서 5만 원권 좀 많이 찍어보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해요. 우선 시중에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 너도 나도 돈을 들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그 현상이 심화되면 리어커에 5만 원짜리를 쫙 가득 싣고 계란 한 판하고 바꾸겠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을 끌어와야 될 거 같잖아요. 1년간 빌려줘, 3년간 빌려줘 이런 식으로 국가도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그럼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을 주식이라고 하나요? 채권이라고 하나요?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은 부채금융의 대표주자잖아요. 대표주자. 됐죠? 그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할까요? 다르게 대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네, 지방채인데 얘를 공채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국공채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국가가 야, 나 잠깐 돈이 필요하니까 1년간 돈 좀 빌려줄래?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했어요. 만약에. 그럼 국가가 내가 3% 이자 줄게 그래 놓고 국가가 망해버리나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은행보다 더 안전하죠?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3%죠? 그럼 위험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더 없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계금의 이자율과 국공채 이자율은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계금에 가입하고 국민은행에 국공채를 샀어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그러면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뜯길 위험, 그 다음 기대되는 수익을, 이자를 못 받을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았는데 왜 이자를 줄까요? 1년이란 시간을 견딘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죠, 지금. 되셨죠? 그래서 얘는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이니까 없을 무자에 위험이 없다. 무슨 율? 무위험률이라고 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이때는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그대로일까요? 정계금과 국공채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겠죠. 뭐에 대한 대가만? 시간에 대한 대가만 요구할 겁니다.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은 없다. X네요. 뭐는 누릴 수 있죠? 무위험률은 누릴 수 있는 거죠.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무위험률이 3%다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정계금의 이자율이 3%, 국공채 이자율이 3%다 이렇게 주면 걔는 무엇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 거다? 시간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정계금의 이자율과 국공채 이자율이 3%로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위험이 없으니까. 됐죠? 그럼 얘보다 위험한 투자라면 똑같은 수익률 3%라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튼튼전자예요. 튼튼해 보이죠? 이름이 오죽하면 튼튼전자입니까? 튼튼해요. 근데 얘가 신제품 하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적혀 있죠, 지금.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러면 얘를 회를 지우면 사채죠. 그러니까 이 사채는 사채업자 할 때 그 사채업자가 아니면 회사채의 줄임말이 사채예요. 사채.
그러면 이때 튼튼전자는 아까 국민은행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보다는 망할 확률이 클까요? 약속한 걸 잘 못 지킬 확률이 클까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크죠. 그럼 이번에는 부실전자가 있어요. 부실해 보이나요? 그럼 부실전자도 이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한대요. 근데 이 채권의 수익률을 이자율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못 받을 확률이 그만큼 크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수하는 위험이 크네요. 위험 큰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야간에 택시를 타면 야간에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한 대가로 뭐가 붙죠? 할증 붙죠. 할증.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율? 위험 할증률.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구해보면 각각의 이 튼튼전자와 부실전자의 회사채에 투자를 할 투자자 입장에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따져보면 얘는 당연히 1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견디니까 아까와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겠죠. 뭐?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에 대한 대가도 요구할까요? 요구하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보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부실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높다 낮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실한 곳이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인 곳이 돈 빌려줘 이러면 야 그래? 그럼 이자율 한 30%는 줘야 내가 빌려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튼튼한 애가 와서 돈 빌려줘 그러면 그래? 너는 한 4%만 5%만 이럴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해서. 투자론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되는 수익률이나 요구하는 수익률이나 그게 그거지. 그거 두 개를 구분을 못 하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꼬여요. 둘은 완전 다른 겁니다. 됐죠? 예, 10분간 쉬고 다시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